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스토리텔러 곽영입니다. 1872년 12월 포르투갈 앞바다. 대서양 한복판을 항해하던 한 화물선의 선원들이 수평선 위에서 이상한 배 한 척을 발견합니다. 돛은 펼쳐져 있습니다. 배는 멀쩡합니다. 침몰하는 것도 불이 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합니다. 배가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바람 부는 대로 비틀비틀 떠가고 있었거든요. 조난 신호도 없습니다.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습니다. 선원들이 보트를 내려 그 배에 올라가 봤더니 화물도 그대로, 6개월치 식량과 물도 그대로, 선원들의 옷가지와 아끼던 담배 파이프까지 전부 그대로였습니다. 사라진 건 단 하나. 사람이었습니다. 선장 부부와 2살 배기 딸, 그리고 선원 7, 10명 전원이 흔적도 없이 증발한 겁니다. 그로부터 150년이 넘게 지난 지금까지도 그날 배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시신은 단 한 구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편지 한 장, 단서 하나 남지 않았죠. 바다 역사상 가장 유명한 미스터리, 유령선 메리 셀레스토. 오늘은 제가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수사를 해보려고 합니다. 용의자는 없고 단서만 있는 사건. 오늘만큼은 여러분이 탐정입니다. 준비되셨으면 시작합니다. 본격적인 사건 전에 먼저 이 배의 출생신고서부터 열어봐야 합니다. 이 배는 태어날 때부터 뭔가 이상했거든요. 1861년 캐나다 노바스코샤의 작은 조선소에서 2돛대짜리 범선 한 척이 진수됩니다. 이름은 아마존. 그런데 첫 항해를 준비하던 초대 선장이 출항 직전에 갑자기 폐렴에 걸려 몸져 눕더니 이틀 만에 세상을 떠납니다. 배가 바다에 나가보기도 전에 선장부터 잃은 거죠. 뱃사람들 사이에서 이보다 나쁜 징조는 없습니다. 불길함은 현실이 됩니다. 첫 항해에서 어장시설을 들이받아 선체가 찢어지고 수리하러 들어간 조선소에서는 불이 납니다. 겨우 고쳐서 나간 첫 대서양 횡단에서는 도버 해협에서 다른 배와 충돌해 그 배를 침몰시켜버리죠. 그리고 1867년 폭풍에 떠밀려 케이프 브렌턴 해안에 좌초되면서 아마존호의 캐나다 시절은 끝이 납니다. 만신창이가 된 배는 헐값에 미국인 사업가에게 팔려 뉴욕으로 넘어갑니다. 새 주인은 배를 대대적으로 수리하고 미국 국적으로 올리면서 이름도 새로 지어줬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메리 셀레스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뱃사람들 사이에 아주 오래된 미신이 하나 있습니다. 배의 이름은 함부로 바꾸는 게 아니다. 이름을 바꾸면 바다가 그 배를 잊지 않고 저주한다. 물론 미신은 미신일 뿐이죠. 다만 이 미신 기억해두세요. 이야기의 마지막에 다시 돌아옵니다. 자, 1872년 가을의 뉴욕으로 가보겠습니다. 1872년 11월 7일 뉴욕항. 메리 셀레스토가 닻을 올립니다. 목적지는 이탈리아 제노바. 화물은 알코올 1701배럴이었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단어 하나. 이 알코올은 공업용이었습니다. 와인을 강화하는 데 쓰는 변성 알코올. 즉, 사람이 마시면 실명하거나 죽는 물건이었죠. 이 단어 꼭 기억해두세요. 나중에 이 사건의 운명을 가르게 됩니다. 선장은 벤저민 브릭스, 37세. 매사추세츠의 유명한 뱃사람 집안 출신으로 독실한 신자의 술은 입에도 대지 않는 뱃사람들 사이에서도 신중함의 대명사로 통하던 베테랑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는 이 배의 공동 소유주이기도 했습니다. 자기 돈을 들여 지분까지 산 배였다는 겁니다. 이 배와 이 항해를 그만큼 믿었다는 뜻이죠.
이번 항해에는 아내 사라와 이제 겨우 2살 된 막내딸 소피아도 함께 탔습니다. 사라가 배에서 연주하려고 작은 멜로디언까지 실었다고 하니 이 부부가 얼마나 평화로운 항해를 그리고 있었는지 짐작이 가시죠. 선원은 7명, 브릭스가 올해 신임해온 1등 항해사 엘버트 리처드슨을 비롯해 독일 출신 형제 선원들까지 전원이 항해 경력과 평판 조회를 거친 검증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출항 직전 브릭스 선장은 어머니에게 편지를 씁니다. 우리 배와 선원들은 최상의 상태입니다. 기분 좋은 항해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10명이 세상에 남긴 마지막 목소리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 기억해 두셔야 할 배가 한 척 더 있습니다. 메리 셀레스트가 떠나고 8일 뒤 같은 뉴욕항에서 화물선 데이 그라티아호가 지브롤터를 향해 출항합니다. 선장의 이름은 데이비드 모어하우스. 공교롭게도 브릭스 선장과 서로 아는 사이였고 출항 전 뉴욕에서 함께 전역을 했다는 이야기도 전해지죠. 이 배가 한 달 뒤 역사상 가장 기이한 발견을 하게 됩니다. 1872년 12월 4일 오후 아조레스 제도와 포르투갈 사이의 해상 데이 그라티오호의 막로에서 외침이 들립니다. 전방에 배가 보입니다. 그런데 좀 이상합니다. 망원경을 든 모어하우스 선장의 눈에 들어온 광경은 확실히 이상했습니다. 돛이 일부는 펼쳐지고 일부는 찢긴 채 배가 갈짓자로 비틀거리며 떠가고 있었거든요. 조타수가 있다면 절대 나올 수 없는 항적이었습니다. 2시간을 지켜봐도 갑판에는 사람 그림자 하나 없었죠. 그리고 뱃머리의 이름을 확인한 순간 모어하우스의 등골이 서늘해집니다. 메리 셀레스트. 자기보다 8일이나 먼저 뉴욕을 떠난 친구 브릭스의 배였습니다. 지금쯤 지중해에 들어가 있어야 할 배가 왜 아직 대서양 한복판에서 유령처럼 떠돌고 있는가? 1등 항해사 올리버 드보와 선원 2명이 보트를 내려 배에 오릅니다. 지금부터 그들이 목격한 것들을 수사 기록처럼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갑판, 아무도 없습니다. 조타류는 고정되지 않은 채 제멋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나침반 케이스는 뒤집혀 유리가 깨져 있습니다. 갑판 앞쪽에 승강구 2개는 덮개가 열린 채 뒤집혀 있었는데 정작 가장 큰 메인 해치는 단단히 닫혀 있습니다. 그리고 수심을 재는 측신봉 하나가 갑판 위에 나뒹굴고 있었죠. 선실 아래 화물칸에는 알코올 1701배럴이 얌전히 그대로 실려 있습니다. 식량 창고에는 6개월치 식량과 마실 물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선원 숙소에는 옷가지, 장화, 방환복, 그리고 담배 파이프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파이프가 왜 중요하냐면요. 당시 선원들에게 파이프는 목숨 다음으로 아끼는 물건이었습니다. 아무리 급해도 파이프와 방한복을 두고 배를 떠나는 선원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 걸려있던 그대로 남아있었던 겁니다. 선장실, 사라의 멜로디언과 재봉틀이 얌전히 놓여 있습니다. 침대에는 어린 소피아가 갖고 놀던 장난감, 브릭스 선장의 해도와 항해 도구원, 서랍 속에는 현금과 기중품도 일부 그대로 있었습니다. 도둑이 든 게 아니라는 뜻인데요. 선체 상태는 어땠을까요? 선창에 물이 1m쯤 차 있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 크기의 배에 이 정도 물은 항해가 가능한 수준입니다. 실제로 이 배는 그 상태로 멀쩡히 떠서 항해하고 있었으니까요. 다만 펌프 2개 중 하나가 분해된 채였는데요. 누군가 배에 물이 얼마나 찼는지 확인하려고 애쓴 흔적이었죠. 자, 그럼
이제 사라진 것의 목록을 볼까요? 놀랍게도 목록은 아주 짧습니다. 첫째, 구명 보트. 메인 해치 위에 실려있던 작은 보트 한 척이 없습니다. 둘째, 육분위와 크로노미터. 배의 위치를 계산하는 항해 필수 도구들입니다. 셋째, 선적 서류들. 그리고 넷째, 사람 10명.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납치라면 항해 도구를 챙겨갈 리 없습니다. 침몰 위기라면 식량과 물을 챙겼겠죠. 이 목록이 말해주는 그림은 하나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그러나 몹시 급하게 보트로 항해할 준비만 갖춰서 배를 떠났다는 겁니다. 마치 곧 돌아올 것처럼요. 그리고 단서가 하나 더 있는데요. 배의 뒷부분에서 밧줄 하나가 끊어진 채 바다에 늘어져 있었습니다. 튼튼한 밧줄이 팽팽하게 당겨지다 터져나간 흔적. 이 밧줄이 무엇이 의미를 하는지는 조금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보는 선장실 책상에서 항해 일지를 발견합니다. 마지막 기록의 날짜는 11월 25일 오전 8시. 위치는 아조레스 제도 산타마리아 섬에서 약 10km 거리. 그리고 내용은 이상 없음. 그게 전부였습니다. 폭풍도, 다툼도, 병자도 아무 기록이 없습니다. 지극히 평범한 항해 일지였죠. 그런데 여기서 이 사건 최대의 수수께끼가 등장합니다. 배가 발견된 지점은 그 마지막 기록 위치에서 약 700km나 동쪽이었습니다. 즉, 이 배는 마지막 일지가 쓰인 뒤 열흘 동안 단 한 사람도 태우지 않은 채로 혼자서 대서양을 700km나 항해해 온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열흘 중 단 하루라도 사람이 배에 있었다면 일지를 썼을 겁니다. 그러니까 10명은 11월 25일 그날 아침 이상 없음이라고 쓴 지 몇 시간 안에 무언가를 만난 겁니다. 폭풍 기록도 없는 평온한 아침에 대체 무엇이 신중하기로 소문난 선장에게 아내와 2살배기 딸을 데리고 멀쩡한 배를 버리게 만들었을까요? 데이 그라티아오 선원들은 인원을 나눠 메리 셀레스트를 조종해서 영국령 지브롤터까지 끌고 갑니다. 버려진 배를 구조해 오면 인양 보상금을 받을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브롤터에서 이들을 기다리고 있던 건 감사장이 아닌 취조실이었습니다. 해사법원의 심리를 맡은 검찰총장 프레더릭 솔리 플러드. 이 양반이 아주 상상력이 풍부한 분이었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확신에 차 있었죠. 멀쩡한 배에서 10명이 사라져? 이건 무조건 범죄다. 그가 내놓은 증거를 한번 볼까요? 첫째, 뱃머리 양쪽에 길게 파인 홍? 도끼 자국이다. 둘째, 갑판에 검붉은 얼룩? 혈흔이다. 셋째, 선장실에서 나온 이탈리아제 칼? 흉기다. 언론은 신이 났습니다. 술 취한 선원들의 반란, 선장 일가 참살, 신문이 불티나게 팔렸죠. 그런데 과학 감정 결과가 나오면서 김이 빠집니다. 갑판의 얼룩, 피 아니었습니다. 칼에서도 혈흔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뱃머리의 홈은 파도와 암초에 쓸린 자연 마모였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술 취한 선원들 가설에는 치명적인 구멍이 있었습니다. 아까 기억해 두시라고 했죠. 화물용 공업용 알코올. 마시는 순간 눈이 멀거나 죽는 물건입니다. 실제로 하역 당시 화물은 거의 온전했고요. 폭동설? 탈락입니다. 해적설은요? 배를 습격했는데 화물도 현금도 안 가져가고 사람만 10명 데려가는 해적은 세상에 없습니다. 탈락. 그러자 솔리 플러드는 마지막 카드를 꺼냅니다. 그럼 발견자가 범인이다.
모어하우스가 친구 브릭스와 짜고 벌인 보험 사기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도 계산이 안 맞습니다. 데이 그라티아호는 8일이나 늦게 출항했고 넓은 대서양에서 특정 배를 따라잡는 것 자체가 기적에 가깝습니다. 무엇보다 법원이 결국 데이 그라티아 선원들에게 지급한 인양 보상금은 배와 화물 가치의 고작 5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10명을 죽이는 대가로는 너무나 초라한 금액이죠. 심증만 넘쳐나던 심리는 결국 석 달 만에 그 누구의 혐의도 입증하지 못한 채 끝이 납니다. 공식 기록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 어쩌다 김이 나는 식사가 노인 유령선으로 둔갑했을까요? 지금부터는 미스터리가 만들어지는 과정입니다. 사건이 미궁에 빠진 채 12년이 흐른 1884년 영국의 한 잡지에 익명의 단편소설이 실립니다. 제목은 제이 하바쿡 잽슨의 진술. 유령선에서 살아 돌아온 생존자의 수기 형식이었는데 여기에 그 유명한 장면이 나옵니다. 버려진 배의 식탁 위에 아직 따뜻한 식사가 그대로 놓여 있었다는 묘사요. 이 소설을 쓴 사람은 당시 25살의 무명 개업이었습니다. 환자가 없어 진료실에서 소설이나 끄적이던 이 청년의 이름은 아서 코난 도일. 네, 3년 뒤 셜록 홈즈를 탄생시키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소설은 어찌나 실감났는지 사실 보도로 착각되어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지브롤터의 관계자가 저건 소설이다, 사실과 다르다 라고 공개 반박까지 해야 했을 정도였죠. 한 번 불이 붙자 괴담은 폭주합니다. 내가 유일한 생존자다 라는 가짜 수기 소동에 거대 오징어의 습격, 외계인 납치, 심지어 버뮤다 삼각지대까지 소환됩니다. 참고로 이 배는 버뮤다 근처에는 가지도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알고 계셨던 메리 셀레스트 이야기의 절반은 사실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소설을 다 걷어내고 진짜 단서로 돌아가 보죠. 공업용 알코올 1701배럴, 열린 승강구, 분해된 펌프, 갑판의 측신봉, 그리고 끊어진 밧줄. 현재 학계에서 가장 유력한 가설은 알코올 증기설입니다. 제노바에서 화물을 내릴 때 1701개의 배럴 중 정확히 9개가 비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9개만 재질이 달랐습니다. 증기가 스며나가기 쉬운 붉은 참나무 통이었던 거죠. 항해 중 새어나온 알코올 증기가 밀폐된 화물칸에 가득 찼다면 작은 마찰이나 기압 변화에도 펑 하는 폭음과 함께 해치가 들썩였을 겁니다. 실제로 2006년 영국의 한 대학 연구팀이 이 상황을 모형으로 재현했는데요. 결과가 소름 돋습니다. 알코올 증기는 큰 굉음과 시퍼런 불길을 일으키며 폭발했지만 종이 한 장 태우지 않고 그을음 하나 남기지 않았습니다. 학자들은 이걸 차가운 폭발이라고 불렀죠. 즉, 배에 아무런 흔적을 남기지 않으면서도 배에 탄 사람들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을 폭발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제 그날 아침을 재구성해 볼까요? 화물칸에서 폭음이 울리고 승강구 덮개가 튀어오릅니다. 알코올 1700배럴 위에 떠있는 배입니다. 다음 폭발은 배를 통째로 날려버릴지도 모릅니다. 신중한 브릭스 선장은 결단합니다. 전원 보트로 대피! 마침 눈앞에는 산타마리아 섬이 보입니다. 급한 대로 육분이와 서류만 챙겨 아내와 딸과 선원들을 보트에 태웁니다. 그리고 혹시 몰라 보트를 기다란 밧줄로 본선에 연결해두죠. 폭발이 없으면 다시 돌아가면 되니까요. 그런데 그때 바람이 붑니다.
돛을 펼친 본선은 갑자기 속도를 내고 사람 10명을 실은 작은 보트는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팽팽하게 당겨진 밧줄이 뚝! 아까 말씀드린 배 뒤에 늘어져 있던 그 끊어진 밧줄 기억하시나요? 그게 바로 이 장면의 증거일지 모릅니다. 상상해보세요. 수평선 너머로 점점 멀어져가는 자신의 배를, 노도 변변찮은 작은 보트 위에서 바라보는 10명의 사람들을, 2살배기 아이를 품에 안은 어머니를. 12월의 대서양 한복판에서 그들에게 남은 시간은 길지 않았을 겁니다. 또 하나의 유력설은 측심 오류설입니다. 분해된 펌프 기억나시죠? 펌프가 막혀서 배에 물이 얼마나 찼는지 알 수 없었고 측심봉을 잘못 읽은 선장이 배가 가라앉고 있다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배를 버린 이유는 다르지만 결말은 같습니다. 배는 살아남았고 사람은 돌아오지 못했다. 물론 이 모든 건 가설일 뿐입니다. 보트도 육분이도 10명의 흔적도 그 무엇도 끝내 발견되지 않았으니까요. 150년째 단 하나도요. 그럼 주인 잃은 배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 배의 마지막이야말로 어쩌면 이 이야기에서 가장 소름 돋는 부분입니다. 유령선이라는 낙인이 찍힌 메리 셀레스토에는 선원들이 타려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13년 동안 주인이 17번이나 바뀌었고 배를 소유한 사람마다 약속이나 한 듯 손해를 봤습니다. 그리고 1885년 1월 마지막 선장 길먼 파커는 이 애물단지를 처리할 계획을 세웁니다. 고무신발이니 생선 통조림이니 하는 잡동사니들을 싣고는 서류산 고급 화물로 부풀려 거액의 보험을 든 다음 카브리의 아이티 앞바다의 산호초를 향해 배를 똑바로 몰아버린 겁니다. 고의자초, 보험 사기였죠. 그런데 여기서 이 배는 마지막까지 기이한 모습을 보입니다. 산호초에 걸린 배가 끝까지 가라앉지 않은 겁니다. 반쯤 잠긴 채 버티고 선 배 덕분에 조사관들이 화물을 확인할 수 있었고 보험 사기는 그대로 들통났습니다. 파커 선장은 재판에 넘겨져 모든 것을 잃었고 몇 달 뒤 세상을 떠났습니다. 공모자 중 한 명은 정신병원에서, 한 명은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고 전해지죠. 뱃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거봐, 그 배가 자기를 죽이려던 놈들을 데려간 거야. 첫 선장의 급사로 시작해 보험 사기꾼들의 몰락으로 끝난 배. 메리 셀레스토는 그렇게 아이티의 산호초 위에서 천천히 부서지며 24년의 저주받은 생을 마감했습니다. 훗날 탐사대가 그 잔해를 찾았다고 주장한 적도 있지만 그마저 검증 끝에 뒤집혔습니다. 이 배는 죽어서도 자신의 무덤조차 미스터리로 남긴 겁니다. 150년째 풀리지 않는 바다의 미스터리, 메리 셀레스토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증기 폭발의 공포였을까요? 가라앉는다는 착각이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상상조차 못한 다른 무언가가 그날 아침 배 위에 있었을까요? 확실한 건 단 하나. 브릭스 선장과 사라, 2살배기 소피아, 그리고 7명의 선원은 그날 이후 누구도 다시 보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사건을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정말 무서워하는 건 유령이 아니라 설명되지 않는다. 그 자체가 아닐까요? 인간은 답이 없는 이야기를 견디지 못해서 소설을 쓰고 괴물을 만들고 외계인을 부릅니다. 메리 셀레스트의 진짜 미스터리는 바다가 아니라 빈칸을 견디지 못하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다는 그날의 답을 알고 있을 겁니다. 다만 말하지 않을 뿐이죠.
저는 다음 주에 더 소름 돋고 미스터리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곽영이었습니다.